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나요? 벚꽃도 피더니 벌써 꽃비를 내리면서 벚꽃이 쫙 떨어졌어요. 정말 시간 빠르죠? 이제 다음 주는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보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중간고사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아, 오늘 강의는 이제 7강 챕터 8장이 되겠습니다. 챕터 8장 326쪽인데요. 어, 만성질환 관리부터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죠. 우선 만성질환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질환은 사망률이나 유병률의 그 규모를 볼 때 국민 보건상 그 중요한 보건 문제로 이제 대두가 되는데 어, 이 만성질환이라는 것은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또 어, 가령과 함께 점차 그 발생이 증가를 해서요. 노쇠와 더불어 더욱 그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는 비가역성 만성퇴행성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환의 특징을 보면은 연령이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노화 현상과는 구분이 되는 그런 이제 병적 변화가 회복되거나 정상화되기 어려운 질환이 이제 만성 질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만성 질환을 다른 용어로 얘기하면 이제 비감염성 질환 또는 만성 퇴행성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요. 만성퇴행성 질환이라고 정의를 한 것을 보면은 일단 발생하면 3개월 이상 오랜 기간 경과를 취해요. 이게 만성이다. 만성병. 그 다음에 이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점점 나빠지는 방향으로 나가요. 이게 이제 퇴행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 성인병이라고도 하고요. 원인이 대체로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 기능 장애를 동반하고 있어서 또 후유증을 나타내기도 해요. 이렇게 어, 네 가지 정도 만성통행성 질환이 가지고 있는 기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발생 현황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경우 같으면 질병 양상이 과거 근만성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점차 이 비감염성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이렇게 이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비감염성 질환의 개념을 보면 어, 이 비감염성 질환에 대한 것은 경제 성장, 그 다음에 소득 증대 이런 거에 따라서 생활 수준이 향상을 되면서 환경 개선과 또 인구 구조 노령화 또 식생활 습관 변화 이런 거에 따라서 같이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만성질환에 대한 증상을 보면은 증가 현상을 보면은 1970년대 후반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서 어, 이 우리나라 10대 사망 원인 중 만성질환이 7가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은 그 비중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심뇌혈관 질환 크게 그다음에 이제 당뇨성 질환 이런 것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 부담이 급증을 하고 있어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표를 보면은 사망 원인 추이를 보면 말이죠. 2010년도에 악성 신생물이 이제 1순위를 했었는데 2020년도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2010년하고 2020년도를 비교해 보면은 사망 원인이 악성 신생물은 이제 거의 같아요. 같은데 어,
그다음에 이제 뇌혈관 질환이었는데 심장 질환이 이렇게 달라진 거죠. 예. 여기 3위가 심장 질환이었었는데 2020년대에는 2위가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폐렴 같은 게 있고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이제 4위로 이렇게 이제 밀려났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만성 질환 중에서도 그 알츠하이머 이런 질병도 이제 새로 생겼고 그다음에 이제 에, 간 질환이나 고혈압성 질환, 폐혈증 뭐 이런 질환들이 2020년대에 이제 나타났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뭐 사망 순위를 이제 본 건데 남자인 경우에는 악성신염을 남녀 다 공이 암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심장 질환 이런 식으로 해서 차이가 이제 폐혈증 맨 나중에는 만성 화기도 질환 이렇게 남녀 순위가 조금씩 차이가 있죠. OECD 국가별 사인별 사망률을 보면은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악성 신생물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이제 순위가 당뇨병, 그다음에 허혈성 심장질환, 뇌질환, 폐렴, 뭐 운수사고, 자살 뭐 이런 자살이 우리나라가 1위예요. 또 자살이 이게 가장 안 좋은 건데 이런 건 이제 도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도표를 보시고 그래서 이제 주요 만성 질환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보면은 첫째 이제 암 캔서라고 하죠. 발생 현황을 보면은 90년대 중반 이후 만성태성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암, 고혈압, 당뇨병 이게 주요 이제 사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암이 이제 제1 사망 원인이에요. 사망 원인이 암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간암이나 폐암 이런 것들이 사망률의 그 2배 정도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암 등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악성 종양이 24만 3천 건, 성별로 보면 남자가 12만 8천 건, 여자는 11만 5천 건 정도로 이렇게 이제 나타났고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암은 위암이나 폐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갑상선암 이걸 갖다가 이제 6대 암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전체 암 발상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별별로 이렇게 사망률을 도표를 좀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증상 뭐 증상이야 다양하죠. 암의 조기 증상을 영어로 이제 경고라는 의미에서 이제 caution이라는 글자를 따갖고 이제 7가지로 나눠서 발표를 했는데 change in 버블 해서 변통이나 배뇨 이상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C. 그다음에 궤양이 잘 낫지 않아요. 그래서 A. so that does not hear. 그다음에 이상 출현 및 분비물 뭐 이런 게 나타나고 유방 내 비후, 소화불량 연하 올라, 사마귀 또는 검은 반점, 또 계속되는 기침과 쉰 목소리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코우션이다. 요 앞자를 따라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원인이나 뭐 이런 걸 보면은 뭐 식생활 습관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35%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섭취하는 음식물이 이제 원인이 된다. 과다하게 이제 소금이든 짠 음식을 많이 먹어서 암을 유발하기도 하고 또 뭐 태우거나 이럴 때 조리한 음식물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동물성 지방질도 많이 섭취하면 대장암이나 유방암이 발생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뭐 흡연, 담배를 이제 많이 피우면 당연히 이제 그 폐암의 그 30% 정도가 흡연으로 인해서 될 정도로 중요한 거고 또 이제 감염에 의해서도 이제 암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기생충이나 이제 그 바이러스 감염 이런 것도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간암은 간암 같은 경우에 간염 바이러스, B형 간염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해서 발병되는 경우가 많다. 다음은 이제 고혈압인데요. 고혈압 같은 경우는 성인병 중에 이제 큰 중요한 병인데 순환기 계통이 이제 그 근원적인 원인이 돼서 만성 퇴행성 질환이고 가장 흔하기도 하고 관리가 또 잘 안 되는 그런 원인적인 선행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원인은 뭐 고혈압의 원인은 복잡하죠. 또 분명치 않은 점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1차성인 것은 이제 본태성 고혈압은 다른 병과는 관계없이 생긴 것으로 이제 본태성 타고나는 그런 병이고요. 이게 이제 전체 고혈압의 85 내지 90% 정도를 차지해요.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인 속발성 고혈압은 다른 병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한 10 내지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30세 이상의 그 고혈압에 대한 그 유병률을 보면은 2013년도에는 27.2%, 2019에는 27.2%, 비슷하죠. 비슷한데, 남녀 구성비를 보면 남자는 32%, 또 2019년에 31%, 2013년도에 여자는 22%였는데 22.8%, 22.1%에서 이렇게 이제 좀 차이가 살짝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증상은 일반적으로 뚜렷한 증상이 별로 없죠. 별로 없어요. 두통이 뭐 있고 뭐 아침에 자거나 일어나면 뒷머리가 아프고 뭐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고 뭐 피로하고 뭐 이런 증상들이 일반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고혈압 환자가 갑자기 의식을 잃게 되고 이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면 이제 사망하거나 뭐 반신마비 또 언어장애 중풍 걸린다 그러죠. 뭐 뇌졸중 생겨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죠. 뭐 예방이라는 거 하는 거는 우리가 짜게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염분 섭취를 줄이거나 체중을 감소시키고 체중이 배가 많이 나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다음에 좋은 건강 습관을 이제 가지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당뇨병을 한번 보겠어요.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당뇨라는 건 이제 요중에 그 포도당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뇨병이다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췌장이라고 있는데 이 췌장이 혈당 조절 기관이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고장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부족하거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가지고 혈중의 당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 농도가 그냥 높아져 갖고 결국은 소변으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당뇨병인데 당뇨병은 그 원인에 따라서 1차성 당뇨병, 2차성 당뇨병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분류를 하죠. 이걸 구분을 해보면 당뇨병은 그 제1형 당뇨병이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동 당뇨병 또는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 이렇게도 불러요. 주로 이제 소아나 청소년들한테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생기는 것이 이제 제1형이고 그다음에 이제 제2형 당뇨병이라는 것은 이제 그 성인 당뇨병을 얘기를 하는데 인슐린의 비의존형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부분 어느 연령층이든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이제 발생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원인은 뭐 유전과의 관계가 높아요. 이 가족력이라고 그러는데 흔히 이제 유전이라고 보기보다는 부모가 모두 당뇨병이면 그 자녀는 75%가 당뇨병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가족력을 갖고는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다. 그래서 어, 부모 중에 한 사람만 가지고 있어도 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또 나이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나이. 이 질병에 잘 걸리는 나이가 이제 40에서 49세. 이게 당뇨 환자 약 60% 내가 요 나이에 발생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젊은 층에서도 많이 당뇨병이 생기고 또 고령층에서도 생기고 이래요. 그다음에 이제 비만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예.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40대가 돼서 살이 찌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체중 조절을 하는 것이 잘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단을 보면 요당 검사를 하는 거죠. 소변으로 이제 당뇨병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혈당 검사를 했을 때 이제 그 보통 혈당 측정 기계로 이제 그 검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검사를 하게 되면은 그 기준을 보면은 진단 기준을 혈당치에서는 공복 시에는 정상은 99 이하를 봐요. 근데 당뇨병 전 단계 100에서 125면 전 단계, 그다음에 126 이상이 되면은 당뇨병이다. 이렇게 보고 혈당치를 보면은 혈당치는 경구 당부화 검사를 해서 2시간 후에 그 혈당 검사인데 이때 이제 139 이하는 정상이고 140에서 199는 당뇨병 전 단계로 보고 200 이상은 당뇨병으로 보고 이렇게 이제 진단을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증상을 보면은 이 당뇨병은 합병증이 있어요. 대사장애로 말미암아서 생기는데 증상을 보면은 목마르거나 소변을 자주 놓거나 많이 음식을 섭취하거나 체중이 갑자기 줄어들거나 피로가 생기거나 권태감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 합병증으로 인한 증상을 보면은 뭐 시력도 장애가 이게 굉장히 합병증이 많아요. 이 당뇨를 앓게 되면 또 망막에도 이상이 생기고 뭐 신경통 등등 뭐 폐렴도 생기고 고혈압도 생기고 아주 증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뭐 다 증상이 있는 건 아니고 약 20% 정도는 뭐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당뇨병이 생기면 잘 낫지도 않고 굉장히 위험하다. 예방은 역시 과식은 금물이고 약물을 함부로 남용하지 말고 감염증 예방과 조기 치료를 하고 그런 것들을 하면은 조금 예방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당뇨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식생활, 그 다음에 적절한 신체 활동 이런 게 이제 필요하고 그래서 올바른 식사요법을 지속적으로 해서 이제 혈당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심뇌혈관 질환인데요. 심뇌혈관 질환은 우리나라에서 그 사망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 심뇌혈관 질환 우리나라에서도 사망 원인이 2위고 전체 사망의 19.2%를 차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건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 건강인이나 저위험군에 대해서는 금연 절주 운동, 그 다음에 영양 관리, 이런 건강 증진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게 지역 주민에 대한 보건 교육까지도 필요한 것이 바로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도표들은 교과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토피, 천식, 이것도 또 만성 질환 중에 하나인데 참 이거 걸리면 낫질 않죠. 천식은 흔한 만성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이고 기도가 수축되고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란 말이에요. 이게 참 이 천식 생기면은 뭐 숨 쉴 때 막 기침하죠, 가슴 답답하죠, 호흡 곤란 이런 증상이 생기잖아요. 아주 이것도 생기면 골치 아픈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사회 경제적 부담 이 천식 때문에 이거는 사망률은 좀 낮지만 이 사회 경제적 비용이 연 2조를 상회하고 사망률 1위인 그런 악성 종양과 사망률 2위인 심뇌혈관 질환 등 중증 질환에 비견되는 그런 아주 높은 수준이에요. 예방을 어떻게 하느냐?
예방은 이건 잦은 재발도 또 자주 돼 버려요. 증상 악화로 인해 갖고 응급실도 자주 가기도 하고 입원 치료를 반복하고 막 이래요.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그런 활동을 제약하기 때문에 삶의 질이 저하가 되죠. 그래서 적극적인 자가 관리, 그다음에 아카인자 관리, 예, 그래서 대다수 환자가 정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그런 것이 가능하니까 그런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음주 및 흡연이에요. 음주로 인해 갖고 생기는, 그래서 참 이 술을 끊게 하는 것도 이 알코올 중독 이런 것도 상당히 그 위험한 질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음주가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뭐 이 술 알죠? 여러분들도 뭐 술들 드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 에탄올 1% 이상 함유하면 음료를 다 술이라고 해요. 1% 이상 되면. 그래서 뭐 저알코올 뭐 2% 들어 있어도 저알코올이지만 술입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술이라는 것이 에탄올이라는 것이 위에서 일부분 약 20% 정도가 흡수되고 남은 양은 이제 소장에서 이제 흡수가 되고 약 90% 정도가 이제 대사돼서 이제 배출되는데 이 소량의 에탄올은 말초혈관 특히 이제 그 피부 혈관을 확장을 시키죠. 그다음에 동맥 경화나 혈전 생성을 억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으로도 먹을 수가 있다는 것이 이제 알코올이 되죠. 소화액과 위액 분비를 촉진시켜 가지고 소화를 돕기도 하고 그렇지만 만성적으로 섭취를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이제 식도암이나 대장암 또는 이제 뭐 가람까지도 이렇게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알코올 관련 문제는 알코올은 장기간 가다 복용할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알코올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생겨 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가족들과도 또 결혼했으면 배우자 이런 마찰이 생기고 직업이나 사회적으로 기능에 저하가 생기고 또 교통사고도 일으킬 위험률이 높아지고요. 이런 법적 문제가 발생하죠. 두 번째로는 알코올과 질병을 보면은 간질환이 이제 제일 첫 번째인데 지방간이라든가 뭐 알코올성 간염 또 알코올성 간경화증 같은 거 이런 발생 위험률이 높고요. 위장 쪽으로 보면 이제 식도염이나 위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심장 순환기 질환으로 보면은 뇌졸중 이런 거를 이제 고혈압, 또 이제 심혈관 질환, 그 다음에 기타는 뭐 췌장암이나 골다공성 이런 골다공증 같은 거, 또 성기능도 저하시키고 면역 기능도 약화시키고 해서 이제 암 유발 가능성을 높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코올 중독 원인은 그렇죠. 남용하고 그러다 보면 다른 정신질환과 마찬가지로 이게 뭐라고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원인을. 심리적이고 유전적이고 행동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의 원인은 뭐 딱히 뭐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진단을 보면은 자가진단 기준을 이렇게 흔히 이용을 하는데 그 자가진단 기준을 따르게 되면은 이제 정신장애 진단 통계 편람이라는 것을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치료는 그래요. 뭐 누군가는 이거 중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치료 거부 시 발생되는 그런 부정적 결과를 인지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독도 시키고 알코올에서 이제 비타민을 섭취해 가지고 금단 증상을 돕고 또 재활을 시켜서 금주에 대한 동기부여나 재활을 방지시키는 이런 게 중요하다. 음주량 추이를 보면은 순수 알코올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주류 소비량이 연간 8.3리터로 OECD 평균보다는 약간 적은 편이에요. 8.8인데. 근데 주류 소비량은 2009년에 보면 8.9kg였고
9리터. 그다음에 2019년도 그로부터 10년 후에 보니까 8.3리터로 이제 조금 감소 추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여성 음주를 보면은 2011년에는 44.2%에서 2019년에는 48.4%로 증가를 했더라. 이런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흡연 부분인데요. 흡연을 한번 볼까요? 흡연은 15세 이상 국민 1인당 요거는 흡연이 아니고 그 알코올 소비량, 흡연이 아니고 알코올 소비량 1인당 그걸 보여주는 거고, 요거는 연도별 음주량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제 흡연을 보겠습니다. 흡연은 담배 성분이 그 유해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보통 그 니코틴과 타르, 일산화탄소 이외에도 한 29개 정도가 이제 들어 있는데, 니코틴은 이제 무색하고 유성이고 알카로이드 액체가 되고요. 독성이 강해서 이게 이제 0.02cc 정도의 니코틴을 사람의 정맥에 주사를 하게 되면 심장 박동 속도를 지연시키고 혈압 상승과 피부 온도를 강화시켜요. 그래서 이거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바로 니코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맥에 주사를 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뭐냐? 소화기계, 호흡기계, 순환기계, 또 여성한테도 그런 그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고요. 흡연을 보면은 지난 1980년도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국민건강증진법이라는 게 이제 제정이 됐거든요. 그 이전에 1994년도 까지는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평균 연평균 0.45%였었어요. 그런데 2004년 이후에 보니까 연평균 1.52까지 이렇게 이제 정책 위주로 약간 올라갔죠. 연간 평균. 그래서 2014년 12월에 이제 담배 가격을 또 인상을 했어요. 담배 가격을 올렸더니 2005년도에는 5.5% 감소를 했더라. 이렇게 이제 추세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여성 흡연율이 일시적으로 감소를 했다가 다시 이제 증가하는 그런 추세가 있더라. 이렇게 발표됐어요. 음주율 및 흡연율을 이렇게 국제적으로 비교해 놓은 건데, 이거는 이제 교과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코올 소비량도 그렇고 또 남성 흡연율도 그렇고 교재를 참고해 주세요. 알코올 소비 뭐 향후 전망 뭐 대책 이랬는데, 알코올 소비는 개인 특성이나 사회 경제적 요소 등 이게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사실 많이 받아요. 우리나라는 뭐 아무 데서나 뭐 술을 살 수 있으니까, 또 뭐 그 미성년자한테는 술을 팔 수가 없게 돼 있고 팔아서도 안 되고 미성년자도 사면 안 되잖아요. 근데도 뭐 소기구들 다 막 사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음주는 사실 이런 환경 개선, 또 고음주, 또 음주 폐해 이런 것들이 이제 예방을 해서 교육도 하고 이런 대책을 이제 강화를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음주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그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계속 그 국가적 차원에서도 구체적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담배 규제 기본 협약 이런 거를 이제 기준을 해서 금연 구역도 만들고, 그 다음에 담배 가격도 인상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금연 교육 홍보, 또 금연 분위기를 조성을 해가지고 가급적 금연을 하도록 하는 이런 거를 이제 하고 있죠.
최근에 뭐 액상형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기고 또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건강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이 금연구역 얘기가 나오니까 교수님이 2010년도 2010년도에는 이제 이 금연 구역을 설정하면서 강남대로 또 영동대로 강남대로 영동대로 그다음에 대치동 학원가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은 교수님이 그 강남구 보건소에 있을 때 이 강남구청이죠. 강남구청에 근무할 때 이 보건소에서 바로 이 금연 구역을 조례를 만들어서 이게 법이죠. 조례를 만들어서 금연구역을 선포하고 흡연자들을 단속하는 이 구역에서 담배를 피면 10만 원의 벌금을 물게 하는 이런 정책을 직접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과체중하고 비만. 이것도 이제 만성질환인데요. 비만 측정지 이제 근육이 많은 사람도 체중이 많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비만도는 이제 지방 조직, 체내 지방 조직이 과다한 상태를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신체 질량 지수를 이제 BMI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과체중이다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18.5 미만이면 저체중이고 18.5에서 22.9면은 정상 체중이고 23에서 24.9는 과체중이고 25 이상은 비만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5 이상 되면은 비만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원인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에너지 소비량이 이제 비해서 영양소를 과다 섭취하니까 어떻게 돼요? 살이 찌죠. 신체 활동도 줄고 고칼로리 음식 섭취가 늘고 이러면 이제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비만 때문에 생기는 그 질병 치료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느냐? 뭐 당뇨병도 생기고 뇌심 혈관 질환도 생기고 암도 생기고 뭐 이런 다양한 질병들이 생기고 발생하죠. 비만 치료는 결국은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식사량을 줄이고 뭐 식이요법, 운동량 증가 이런 운동요법들 그 다음에 식욕 억제 같은 그런 생활 습관을 하고 이런 약물을 통해서 비만을 치료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쓰이고 있다. 비만을 추이해 보면은 우리 20세 이상 성인의 비만율은 2001년도에는 뭐 29.2%에서 2014년도에 30.5%로 성인 인구의 30%를 넘어섰다. 굉장히 비만 인구가 많아졌다는 얘기죠. 이 비만이 많아지게 되면 관련 질병이 이제 많이 생겨서 의료 비용이 지출도 증가를 하게는 그래서 사회적 경제 비용이 뭐 1조 원 정도로 이렇게 추정이 되기도 하고요. 네, 이런 그 비만 유병률 연도별로 그 다음에 연도별 유산소 신체 활동 실천율 이런 거 이제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비만 같은 경우엔 과체중이나 비만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 단위의 그런 식생활 개선 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적극 그 비만을 예방 관리할 수 있도록 운동 및 신체 활동 생활을 캠페인도 하고요. 우리나라 국민건강 증진 종합계획이라고 있는데 이 종합계획에서 적정 체중 인구 비율 증가 목표를 68.7%에서 75%로 높일 것을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국가보건정책의 그 주요 목표로 정착을 시키고 이를 위한 관민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곳곳에 뭐 체육 운동기구도 많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렇죠.
아무튼 간에 이 생활 습관이 갖춰져야지 된다. 결국은 그 건강한 생활 습관이라는 것은 식생활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고, 또 금주를 하고, 그래서 건강한 이런 것을 우리가 지키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성질환 관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강의를 들어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2교시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